예, 66쪽에 적법성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효력과 관련되어서 목적의 확정성 받고요, 그다음 가능성 받고 세 번째 이제 적법성인데, 법률의 규정에 관한 내용, 법규를 말하는데 이 법규는 크게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하는 규정이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임의 규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규정을 세워둔 거고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임의 규정일 때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임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가별에게 건물을 임대차 해주었다. 임대차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는 언제 차임을 지급하는 거냐면 매월 말일날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 633조에 규정돼 있어요. 토지를 임대차하면 매년 말이고 건물은 매월 말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 아저씨 내가 말일날 되면 돈이 떨어지니까 그 10일 날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얘는 다음 달에 차임을 말일 날 줘요? 10일 날 줘야 돼요? 10일 날. 그러면 법률은 말일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의사를 달리하면 어느 게 더 우선한다고요? 의사.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많아야 할까요? 강행 규정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도 강행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강행 규정을 두냐면 대표적으로 사회 질서와 관련되면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막 함부로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약자, 소수자를 보호할 때는 강행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매매계약 봤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누가 약자일까요? 약자는 없어요. 매도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매수인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수 틀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법이 강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할 때 갑이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자연재해로 멸실되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안 주는 게. 아까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냐면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 이게 우리 민법의 537조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둘 다 대등 당사자예요. 그럼 너 반드시 네가 부담해야 돼라고 법이 강제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매매계약하면서 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중에 불능이 되었을 때 난 대금 받아야겠고 대금 안 줄 거면 나 계약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 마. 그래도 내가 줄게. 라고 합의했대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을이.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등 당사자의 경우에는 강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경제적 약자가 나타나는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그럼 당연히 누가 강자겠어요? 임대인. 임차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특별히 만들어둔 건 강행 규정이에요.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다.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겠어요?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갑이을에게 임대차를 했는데 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히 누구를 더 보호하겠어요? 임차인이요. 그럼 이건 우리 뭐 법 공부 안 해도 많이 아시는 건데 주택을 임대차하면 최소 기간은 얼마를 보장받죠? 2년이에요. 왜 2년이냐면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주택을 임대차할 때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임의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안 돼, 1년만 살아야 돼 라고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1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빼줄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1년 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인데요? 라고 하면서 1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저씨 나 나가게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은 빼줘야 될까요? 안 빼줘야 될까요? 빼줘야 돼요. 그렇죠? 강행 규정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때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오로지 누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돼요. 임차인. 그래서 이런 강행 규정을 뭐라고도 하냐면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쌍방에게 고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방만을 위한 강행 규정.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해? 임차인. 그럼 만약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 그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오, 나 임대인인데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빠하실 일 아니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인을 억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임대인이 그냥 봐준 거예요. 허용해 준 거죠.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둬요. 아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하면서 야, 너 제한 능력자라도 취소권 포기하는 거다라고 특약하면 그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미성년자랑 계약하면서 나 너 어린 거 알거든? 그런데 너 나중에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특약서를 썼어요. 그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약자를 위한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강행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하고요.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둘 다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인데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효력에 관한 거니까 무효가 돼요. 근데 단속 규정은 강제는 하고 있지만 그걸 위반한다고 해서 개인들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건 유효하고 다만 처벌, 단속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항상 어떤 말 죄송합니다.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죠. 요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잘못 입금하는 바람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 제가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형사처벌도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무슨 이득이 되는 거냐면 부당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가장 많은 부당이득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줬어요. 대금을 줬다. 그러면 을이 갑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은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법률상 원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과 대금을 주고받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남의 돈을 받고 남의 부동산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 서로에게 되돌려줘야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원인이 없어지면 뭐라고? 전부 다 부당이득. 이건 앞으로 수도 없이 볼 거야. 그래서 항상 무효 취소란 말 나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단속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합니다. 처벌되겠죠.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이 행위, 이 계약 자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집에 가서 밥을
만나게 먹었어요. 만나게 먹고 나가려고 딱 봤더니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 내야 되겠어요? 개인들 간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유효하고 다만 구청위생과에서 나와서 걸렸다. 영업장 폐쇄, 벌금 이건 별개로 하는 거고 개인들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잠자는 숙박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잠자는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민법에서는 보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뭐냐면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그거를 사서 다시 병에게 전매합니다. 그러면 이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원칙은 누구를 거쳐서 와야 돼요. 을을 거쳐서 병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을이 갑에게 등기 서류 받아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그 서류를 병에게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이 생략됐어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씩씩하게 해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세금 때문이죠. 세금 안 내려고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처벌돼요. 그럼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중간 생략 합의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게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요. 중간 생략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OX예요. 맞아요. 앞에 막 조세, 포탈 이런 거 나와도 뭐라고요? 당연하죠. 중간 생략 등기를 뭐 조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세 포탈이 목적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가 돼요? 유효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하고 일치하면 되냐면 실체 관계와 일치되면 돼요. 실체 관계라는 건 실체적 권리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될 법률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얘한테 등기될 법률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매매. 이 매매가 다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돼요. 등기 자체는 뭐라고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등기의 유효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등기와 뭐라고요? 실체 관계예요. 갑이 건물을 자기가 신축을 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를 안 해도 바로 소유자가 돼요. 자기가 지은 거니까.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을한테 판대요. 그러면 등기 안 하고 팔아도 될까요? 등기해서 팔아야 될까요? 등기해서.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잖아요. 등기를 해서 파는데 자,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이 한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보존 등기. 소유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써 있는 건 다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보존해서 얘는 보존받은 걸 뭐 하는 거냐면 이전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등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요 매수인들에게 곧바로 뭘 시키는 경우도 있을까요? 얘한테 보존 등기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왜 유효겠어요? 실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유효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도 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을 해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에. 모두 생략 등기는 모두라는 건 이제 앞머리죠. 우리 뭐 모두 발언 이런 말 하잖아요. 앞머리가 생략된 것도 결국 실체 관계가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구별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에 이제 합격해서 자격증을 딸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시면 뭐 하실래요? 자격증 있으면 할 게 좀 있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장롱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넣을 수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우리 자격증의 제일 좀 메리트라는 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럼 개설하셔서 중개를 해주고 뭘 받으세요? 이제 배운 사람답게 중개 보수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까지 수수료였는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 뭐예요? 중개 보수라고 하는 보수. 물론 저도 수수료가 입에 배가지고 수수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 중개업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중개업자가 아니라 공인, 개업, 공인, 중개사. 법이 다 개정돼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바뀐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을 텐데 원하는 만큼 받으시면 돼요? 법이 한도를 정해놨을까요?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중개보수에 법정 한도가 있는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가격대를 팔 때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5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사법상으로 인정되냐. 즉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문제.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일단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유효하다. 아니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그러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물론 다 무효가 아니라 뭐가?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은 무효. 판례 입장.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예를 들어 원래 법정 한도액이 100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샥 해가지고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야 400만 원 내놔 이러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만약 이게 단속 규정이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 판례는 효력 규정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 제가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래서 중개업 개설 등록을 못했고 그냥 자격증 없이 일반인들의 중개를 제가 알선해 줬어요. 알선해 주고 중개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 자,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정은 이게 유효면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하시지.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을 때 이것을 단속 규정으로 보면 걔는 처벌만 되고 경제적 이득은 돌려줘야 돼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 귀속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규정으로 봐야 돼요? 효력 규정. 그러니까 처벌되고 그리고 받은 돈은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같은 취지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해주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약정합니다. 이거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무효였죠. 당연히 무효. 무슨 말이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효력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효 요건을 본 거예요. 유효 요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법률행위 목적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확정, 그 다음에 뭐야? 가능. 그 다음에 지금 본 게 뭐예요? 적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근데 확정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니까 무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있는데 이 청춘 남녀가 갑녀가 을남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야 날 위해 하늘에 별 따줄 수 있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당연히 따주지 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별 따주기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별 따주기 계약은 성립됐죠. 아까 성립은 뭐만 있으면 돼요? 당사자, 목적, 당사자, 상태 안 좋은 애들 둘 있잖아요. 네,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따줄게 따준다. 의사표시 있죠? 그런데 일단 이건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어떤 별인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저쪽에 보이는 가장 빛나는 별을 따줄 수 있어? 따준대요. 일단 그러면 별이 어떻게 됐어요? 확정됐어요. 그럼 유효일까요? 그래도 무효예요. 왜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확정되더라도 불가능하면 왜요? 근데 그게 설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 대마초예요. 그럼 대마초 확정됐고요. 물건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걸릴까요? 적법성에서요. 대마관리법에서 대마초는 판매가 아니라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법조문을 찾아봐도 그거 하지 말라는 조문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르는 작업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첩계약이에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첩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사회통념상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였죠. 간통죄는 현재 있어요, 없어요? 간통죄는 이제 위헌 선언 받아서 없었는데 가끔 그런 질문하세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제 첩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에서 벗어난 거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형사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지 그건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어떤 법조문을 찾아봐도 첩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조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법성에서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서 걸러요?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마지막으로 걸으려면 이 조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걸 여기서 싹 다 잡아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구체적이면 딱 정해진 것만 잡아내는 거고 추상적이면 다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추상적. 103조를 보세요. 66조. 법조문 나오죠? 밑에 103조. 자, 공식적인 첫 번째 시험 범위 조문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엄청 두리뭉술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선풍기에 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추상적이죠. 일반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왕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제왕적. 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넓으니까 모든 걸 다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규정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와 법원의 판례들이 유형을 나눕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반사회적 행위야라고 해요.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67쪽에 보시면 A번에 보면 윤리질서, 인륜에 반하면 무효고요. B번에 보면 뭐에 위반이에요? 정의관념에 반하면. 그리고 박스 밑에 C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무효. 그리고 D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면 무효. 한 장 넘겨보시면 사행성이 심한 행위 무효. 이렇게 크게 범주로 나눠서 학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거에 걸리면 무효다라는 거죠. 그럼 돌아오셔서 67쪽에 보세요. 윤리질서 위반.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은 반사회적 무효. 근데 우리 아내는 괜찮대요.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유효일까요? 그래도 무효일까요? 그래도 이건 아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사회 질서예요. 그렇죠? 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당연 무효가 되고 다만 마지막에 첩관계를 그만두는 걸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 이건 유효해요. 그러니까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양육비를 준다든지 전별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 요거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첩계약은 아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무효. 다만 첩계약을 끝내면서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그럼 그 약정 자체는 유효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B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나오죠. 전부 다 범죄 관련 행위예요. 밀수입, 두 번째 오면 경매나 입찰에서 부정담합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또는 뭐 누구를 살해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 당연히 반사회적 무효죠. 박스에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C번에 박스 밑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 이혼할 생각 없어요. 전부 다 이런 평생 시리즈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D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예요. 맨 마지막에 사찰판례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냐면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이 뭘 증여했다는 거야. 그 땅을 증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생존의 기초가 처분되었다는 거야.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사행성이 심한 행위가 나오죠. 다 뭐하고 관련되겠어요? 도박.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67쪽에 박스를 볼게요. 이중매매. 이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한번 그냥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 매수인은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등기 청구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 붙잡고예요? 매도인에게 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채권. 그러니까 이 매도인 갑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병이라는 애가 돈을 좀 더 쳐준대요. 그랬더니 이 을에게 팔기로 했던 계약 다음에 또 매매 계약을 해요. 소위 부동산의 이중 매매죠. 그리고 등기를 누구한테 줘버리냐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게 부동산의 이중 매매예요. 그러면 이중 매매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계약한 을일까요? 등기한 병일까요? 등기한 병. 얘가 물권을 먼저 취득했죠? 얘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 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이중매매는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하는 것. 선의일 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선악불문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제1매매를 알든 모르든 소유권은 병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까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얘한테 못 넘겨주게 됐잖아요.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의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 그럼 을은 갑에게 이 계약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해 라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병. 그런데 이 병이라는 제2매수인이 그냥 산 게 아니라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얘가 꼬드겼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 다 져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적극 가담한 행위까지 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사회질서 103조에 해당되어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유혹했다 이런 말만 안 나오면 이중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원칙은 유효인데 이 병이 만약에 가담했다, 꼬드겼다 이러면 그때는 사회질서상 허용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중매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물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하면 얘는 형사처벌돼요. 얘는 배임죄, 형사상 배임죄. 근데 우리 민법은 얘가 형사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야. 등기했으니까. 근데 우리 민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적극 가담했다면 그것까지 봐줄 수는 없다는 거야. 결론. 적극 가담했다는 말만 없으면 누가 소유자야? 병이. 자, 그럼 적극 가담했다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가져오려면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부터 어떻게 될까요? 없애버려야 될까요? 그죠? 현재 등기부상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을이 받아오려면 이 등기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부에서 지우는 걸 뭐 한다고 하냐면 말소한다고. 등기부상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이거 말소할 때 을이 병한테 직접 야,
그거 무효등기니까 말소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을 대신해서 해야 될까요? 갑을 대신해서. 그래서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왜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은 안 되고. 채권이에요. 우리 채권의 성질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상대방. 그러면 을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갑이지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신하여 병에게 행사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용어상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불러요. 자, 민법 4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대위한다는 용어는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위라는 개념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등기가 갑에게 있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을이 병한테 또 팔았대요. 병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얘는. 당연히 을한테 있죠. 그럼 병이 원칙적으로 갑에게 직접 등기 나한테 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니까? 채권이니까. 얘는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을. 그럼 원래는 을이 받아다 놓고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 대금 다 받으니까 들어 누웠어요. 귀찮아 안 한대요. 그러면 병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병은 누구를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을 앞으로 등기해둬 라고 한 다음에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채권의 성질 때문이에요. 채권은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니까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자기 상대방. 그러니까 대위권이라는 건 대신 위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자기 상대방 채무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얘한테 권리를 누구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고요? 을의 권리를 대신. 이게 채권자 대위권. 따라서 우리 판례도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대위해야 한다.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2년 연속으로 이 사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이에요. 4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요건 이런 걸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개념은 아셔야 돼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채권자가 뭐 하는 권리예요? 취소.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을은 다른 재산은 없고요. 1억 상당의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럼 채무자 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부동산으로 얘한테 돈을 갚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돈 갚기가 싫어요. 한바탕 크게 싸웠고요. 돈 빌릴 때도 어렵게 빌렸고 빌려주고 맨날 새벽마다 전화해서 돈 대가냐 이러니까 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하나뿐인 이 재산으로 얘한테 돈을 갚으면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빈털터리가 될 바에 너한테 돈 갚느니 내 친구 주고 말겠다라고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준다는 거 진짜 줘버리는 거야. 진짜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지 될 거 네 좋은 일 시키느니 내 친구 덕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증여 행위는 갑의 채권을 뭐 하는 행위일까요? 침해하는 행위, 침해하는 행위.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너희들의 이 증여라는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걸 취소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서요? 채권자로서. 이게 채권자 취소예요. 그럼 채권자로서 증여액을 취소시켜버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돼요? 을한테. 그러면 갑이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이 사람의 권리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금전. 즉 채권자 취소권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중매매하는 건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얘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유는 묻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물어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꼬드겨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셔요. 안 된다. 자, 그러면 적극가담한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정. 자, 오늘 제일 많이 나와서 정까지 나왔어요. 그죠? 실제 시험에서도 정까지 나오면 그래도 참는데 무가 나오면 용서가 안 돼요. 정까지 나왔는데 이 정은 이게 적극가담된 걸 모르고 샀대요. 선이다. 얘가 권리 취득이 되느냐 문제겠죠.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 그럼 얘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이 그림은 시험 볼 때까지 열대 번은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모형이고 여기서 이제 판례가 조금씩 더 추가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거 이제 일단 기본만 익혀두면 나중에 추가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결론은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 자유경쟁의 원칙상 원래 유효해요. 근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적극가담 이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 그럼 적극가담하면 무효니까 등기 받아오려면 일단 말소시켜야죠. 직접 말소요, 대의 말소요? 대의 말소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8쪽에 그 효과가 나오는데 디귿에 보면 효과 A번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앞에서 넷째 줄에 A번에 반사회적 효과는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당연히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행했으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와요.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 나왔죠? 밑에 박스에 용어 정리 보세요. 용어 정리. 당구장 2개 나오는데 부당이득은 아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거라고 했고요. 자, 불법 원인급여를 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조문 읽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문, 이게 지금 746조인데 뭐뭐 한다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조문 보셨어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정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있죠. 그럼 이때 요 앞에 다까지를 그 조항의 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문. 그러니까 746조는 본문하고요. 그러나부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단서 조항, 단서를 달아둔 거예요. 그래서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띄었다. 그러니까 103조에 해당이 되면 일반 무효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적용되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746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란 말 그대로 불법한 원인으로,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반사회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여 준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볼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자,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하나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넘어온 원인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래요. 무효. 일반적인 무효.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면 이 부동산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원인 없어졌죠.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뭐라고요? 부당이득. 그럼 무효면 가분들에게 야 그거 돌려줘 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대요.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줬다. 그러면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어디에 걸린다고요? 사회질서에 걸려. 반사회적 무효. 그럼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이 741조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특별 규정으로 불법 원인 급여가 나와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이 규정은 얘를 응징하기 위한 거예요. 야, 너 첩계약하지 말랬잖아. 왜 했어? 너 이거 무효라도 받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요?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갑이 을하고요. 을하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쫄딱 다 잃었어요. 돈을 잃으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얘한테 도박 빚을 집니다. 도박 빚 1억 원이 있다. 도박 빚 갑이 을에게 1억 원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안 갚아. 이거 뭐 우리 법 공부 안 해도 국민 상식이에요. 도박 빚은 빚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네. 도박과 관련되는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도박만 하느라 그런 상식이 없어가지고요. 어렵게 돈을 구해서 얘한테 변제를 합니다. 1억 갚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걸 뭐 한다고요? 변제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유 이러면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오늘 공부한 친구가 말해줍니다. 야 바보야 그거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이럽니다. 깜짝 놀란 갑이 을한테 쫓아가서 아저씨 제가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환 청구 안 돼요. 이건 도박비 변제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일반적인 무효. 일반적인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무효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 첩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겼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이거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병은 이게 첩계약을 통해 넘어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샀어요. 사실관계 되셨어요? 소유권 취득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 전문가야. 이제 첩계약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일단 부동산 좀 줘봐봐 해서 딱 받고 전화번호 바꿨어요. 그리고 이걸 병한테 팔아. 얘는 다 알아요. 거래처야. 이 누님 큰 거 하셨네 이러면서 등기를 받았어요. 등기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권리자에게 샀습니까? 무권리자에게 샀습니까? 얘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리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내내 적용되는 법리예요. 부동산을 무권리자에게 샀다.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물으면 안 돼요. 원칙은. 근데 권리자에게 샀다 이런 말 넣으면 얘는 무조건 선의하기를 가릴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예를 들어서 제 부동산이 아니에요. 제 게 아닌데 등기 서류 위조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제가 소유자지만 저는 실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무권리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등기부상 제 거니까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저한테 믿고 샀어요. 그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무권리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이 병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테니까 그냥 뭐라고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부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권리자에게 샀으면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불법 어린 급여는 아까 본문하고 단서로 나뉘었어요.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단서 조항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한테는 없고요. 누구한테만 있냐면 받은 놈. 얘만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면 준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조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하고 갑이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연 1200%였어요. 뭐 살인적인 이자죠. 근데 을이 채권자 아저씨 무섭잖아요. 당연히 사채일 테니까. 그래서 을이 갑에게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2달치의 이자는 지급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하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니까. 근데 갑과 을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갑. 불법성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갑이. 얘는 피해자예요. 그러면 불법성이 수익자, 이득을 본 놈만 나쁜 놈이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원래 반사회적 행위하면 못 돌려받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근데 준 사람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반사회적이라면, 또는 받은 사람에게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늘 한 것 중에 좀 뒷부분이 좀 어려웠죠? 예, 괜찮아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복습 안 하셔도 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103조까지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불공정 행위에서 요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 범위를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잘 한번 기억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